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로렌 제니퍼 맥클러스키는요, 1997년 2월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서 태어났어요. 로렌의 부모님인 맷 맥클러스키, 질 맥클러스키는 두 분 다 대학교 교수로 일을 하고 계셨는데요. 로렌이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요, 부모님 둘 다 정말 럭키하게도 워싱턴주에 있는 워싱턴 주립대학교로 교수직을 제안받게 돼요. 그래서 당시 18개월이었던 로렌을 데리고 대학교가 위치한 워싱턴주 풀먼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로렌은 작은 대학 도시인 풀먼에서 자라나게 되는데요. 우리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로렌이 애기였을 때부터 범상치가 않았던 게 2살 때부터 큰 나무들만 보면은 막 타고 올라가고, 집에서도 벽만 보면 벽을 타고 걷고 할 정도로 굉장히 겁이 없고 몸을 잘 쓰는 데다가 점점 자라면서는 승부욕도 꽤 보이더래요. 그래서 부모님이 얘가 운동 쪽에 소질이 있구나 생각을 해서 로렌이 8살이 됐을 때 주니어 올림픽 육상대회에 한번 내보내봤어요. 근데 3가지 종목, 높이뛰기, 멀리뛰기, 400m 달리기에서 전부 우승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신기록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육상선수의 길을 걷게 됐고요. 매년 전국체전에 나갔다 하면 우승을 하고 기록을 갈아치우는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또 고등학생이 됐을 때에는 워싱턴주 높이뛰기 챔피언까지 오르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대학교에서 오퍼가 이제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학교로 와라.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고 장학금도 빵빵하게 주겠다. 그래서 로렌은 부모님과의 오랜 상의 끝에 유타주에 있는 유타 주립대학교에 입학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왜 유타 주립대학교였냐? 일단 첫 번째로 여기에는 로렌이 주 종목으로 했던 높이뛰기에 특화된 팀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팀을 이끌고 있던 코치랑 코칭 스타일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대요. 운동선수들에겐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대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기도 한데, 이 유타 주립대는요, 당시에 Safe U라고 해서 안전한 캠퍼스, 안전한 문화가 조성된 캠퍼스라는 캠페인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고 있었대요. 근데 이게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고 혼자 타지에서 생활해야 되는 학생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안전이라는 게 생각보다 크게 와닿는 요소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따져본 끝에 유타 주립대학교로 마음을 정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신입생으로 입학한 로렌은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요. 이때 룸메이트로 알렉스라는 친구를 만나게 돼요. 참고로 남자 이름 같지만 여자인 친구예요. 근데 사실 로렌이 필드에서는 거의 날아다니고 엄청난 에너지를 내뿜는 스타일이지만 실제 성격은 외향인보다는 내향인에 좀 더 가까웠어요. 좀 조용조용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친구들을 만날 때도 자기 얘기를 하기보다는 남의 얘기를 더 잘 들어주는 그런 타입이었는데, 이 알렉스하고는 첫 만남부터 되게 잘 맞아서 두 사람은 순식간에 절친이 됐어요. 그래서 좋은 친구도 만나고 여자 육상부 팀에 들어가서 기량도 펼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그런 안정적인 캠퍼스 생활이 쭉 이어지는데요. 어느 날 다운타운에 클럽 하나가 새로 오픈을 한다는 얘기가 들려와요. 근데 원래 같았으면 로렌은 사람 많은 거, 시끄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냥 열면 여는가 보다 할 텐데, 왜 한 번쯤은 그런 날이 있잖아요. 평소의 나에서 벗어나서 좀 다른 선택을 해보고 싶은 날? 그래서 로렌은 알렉스랑 같이 이 런던 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클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가 2018년 9월 1일, 그리고 로렌은 졸업을 앞둔 4학년이었어요. 근데 클럽 입구에 보면은 경비원 같은 분들이 상주하고 있잖아요. 클럽 가드라고 하죠. 여기에도 젊은 남자 가드 한 명이 입구 쪽에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렌이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남자랑 눈을 딱 마주치게 됐는데 순간적으로 두근거리는 느낌을 확 받게 된 거예요. 근데 따로 티는 안 내고 아무렇지 않은 척 안으로 들어갔죠. 근데 안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빙빙 돌다가 겨우 테이블 빈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 앉게 됐는데, 이게 우연인지는 몰라도 아까 봤던 그 남자가 자기네 테이블 주변을 엄청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로렌이 있는 테이블로 와가지고 여기 자리 괜찮냐, 오늘 사람 참 많다, 이런 식으로 스몰 토크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로 통성명도 하게 됐는데요. 그 남자는 자신의 이름을 션 필즈라고 소개했어요. 근데 로렌도 자기가 좀 신기하다고 느낀 게, 원래 이렇게 처음 본 사람이랑 대화를 이어가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 남자 앞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말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어색함도 없고,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남자도 자기한테 뭔가 좀 호감이 있는 것 같다고 느껴졌대요. 그래서 로렌이 큰 결심을 하나 합니다.
냅킨에다가 자기 핸드폰 번호를 적어가지고 클럽을 나가기 바로 직전에 그 션이라는 남자한테 전해준 건데요. 정말 평소에 로렌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라서 알렉스도 엄청 놀랬다고 해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그날 새벽에 로렌은 션의 문자를 받게 되고요. 두 사람은 그날 바로 첫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로렌은 션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게 됐는데요. 나이는 자신보다 7살이 많은 28살. 솔트레이크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면서 동시에 클럽 가드로 파트타임을 하고 있고, 이 션이 체격이 굉장히 컸어요. 키도 약 190cm에다가 90kg 정도의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운동을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공통점이 생겨가지고 두 사람은 더욱더 가까워지게 됐고요. 첫 데이트를 마칠 즈음에는 두 사람은 이미 서로 남친 여친 사이가 되어 있었죠. 션은 스윗한 남자였어요. 아무나도 아닌데 서프라이즈로 꽃을 사서 나타나고요. 매번 자신이 로렌이 있는 곳까지 가겠다면서 로렌의 기숙사를 방문하곤 했는데요. 자주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로렌 친구들하고도 얼굴을 익히고 인사를 하는 사이가 됐죠. 근데 진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렌 친구들이 뭔가 쎄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뭐냐면요. 로렌이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 션한테 문자나 전화가 오잖아요. 근데 그때 바로 답장을 하지 않거나 전화를 받지 못하면 로렌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로렌이 알렉스랑 같이 마트에 갔는데 션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근데 마트 안에 신호가 좀 안 좋아가지고 전화가 좀 끊기는 상황이었어요. 보통 그러면 나중에 다시 걸게 하고 말잖아요. 근데 로렌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지고 신호가 잘 잡히는 곳을 계속 찾아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겨우 잘 잡히는 곳을 찾아가지고 션한테 전화를 다시 걸었는데요. 알렉스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션 목소리가 아주 살벌하더래요. 굉장히 화가 난 목소리로 왜 전화를 안 받냐고, 지금 어디고 누구랑 있냐고 막 몰아붙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를 마치고 나서 알렉스가 로렌한테 얘기를 해요. 션 왜 그러는 거냐고. 그러자 로렌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래요. 예전에 션이 전 여자친구한테 배신을 당한 적이 있어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 이뿐만 아니라 션은 로렌이 뭘 입는지 옷차림에 대해서도 간섭을 하기 시작하고요. 점점 친구들을 못 만나게 하면서 본인이랑만 시간을 보내게끔 강요를 해요. 그리고 션이 클럽에서 파트타이머로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션이 로렌한테 자기 일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끝나면 네 차 끌고 나를 데리러 오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해요. 아니, 이 사람은 차가 없냐? 네, 차가 없어요. 션 말로는 차를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대요. 근데 이 클럽 일이 무슨 일반 회사처럼 오후 5시, 6시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새벽 2시쯤에 끝났다는데 로렌이 무슨 직업이 우버기사도 아니고 다음날 일찍 훈련도 있고 수업도 있는 학생이잖아요. 근데 매번 새벽 2시까지 기다렸다가 태우러 가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거절을 해요. 하지만 션은 억지로 하게 만들죠. 그리고 웃긴 게 로렌이 그렇게 태우러 오면은 자기네 집에 데려다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로렌이 살고 있는 기숙사 아파트에 내려가지고 로렌 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가요. 진짜 본인 집이 있긴 한 건가 싶을 정도로 거의 매일 밤을 로렌 기숙사에서 자고 갔대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이 션을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건물 문을 열어줄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로렌의 생활 패턴도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잠이 모자라다 보니까 낮에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잠을 자게 됐고 규칙적인 생활도 이미 무너졌죠. 그래서 점점 얼굴에 피곤이 쌓인 채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데요. 제일 어이없는 건 이 모든 것이 사귄 지 단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로렌의 친구들은 이런 로렌이 너무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기숙사 관리 어시스턴트인 다이아몬드 잭슨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런 걱정들을 다 얘기를 해요. 지금 외부인이 계속 기숙사에 들락날락하고 있고 로렌도 이러한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누군가가 로렌한테 직접 연락해 주기를 원한다. 또 잭슨도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거는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행히 이 학교에는 케어 회의라고 해서 학생들 중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뭔가 위험 신호가 있는 케이스들을 안건으로 올리면 그거를 모아서 논의하는 정기적인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잭슨이 그 회의에 참석해서 로렌의 이야기를 전달했죠. 하지만 들려오는 답변은 이랬어요.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그냥 계속 로렌을 관찰해라.
그러는 사이에 학교는 10월 초부터 한 일주일 정도 가을방학에 들어가게 됐고 로렌도 부모님이 계신 워싱턴주로 가 있으면서 잠시나마 남친이랑 떨어져 있는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이때 로렌이 남친인 션을 인터넷에 구글링 해보게 돼요. 아마 자기를 컨트롤링하는 거 말고도 평상시에 얘기를 할 때 좀 쎄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거기서 충격적인 정보를 알게 되는데요. 일단 남친의 이름 션 필즈는 진짜 이름이 아니었어요. 본명은 멜빈 로랜드였고요. 나이도 28살이 아니라 37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렌이랑 16살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주 나이 앞자리까지 바꾸고 양심 밥 말아 먹었죠. 근데 이 이름이랑 나이 속인 것도 충분히 충격적이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바로 A급 성범죄자 등록자 명단에 올라 있었다는 거. 2004년에 그것도 미성년자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깜빵에도 들어갔다가 나온 전과자였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출소한 후에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상태였고요. 이렇게 남친인 멜빈의 본 모습을 알게 된 로렌은 10월 9일 날 다시 캠퍼스로 돌아와서 남친이랑 헤어지기로 결심을 하고요. 그날 저녁에 멜빈을 자기 기숙사로 불러요. 헤어지자고 말하는 동시에 이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따져 묻기 시작하는데요. 멜빈이 진짜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아주 뻔뻔하게 나옵니다. 사실은 내가 피해자다. 나는 그 사람이 성인이라길래 철석같이 믿은 것뿐이다. 나는 함정에 빠진 거다. 억울하다. 하지만 로렌은 그 말을 믿지 않았고요. 밤새 얘기가 이어진 끝에 두 사람은 마침내 헤어지기로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로렌이 나 이제 새벽 훈련 가야 되니까 나가주라고 돌려보냈고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나름 평화롭게 끝을 맺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몇 시간 뒤부터 로렌은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션 진짜 괜찮은 애고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대체 걔랑 왜 헤어졌어? 그리고 또 다른 번호로는 야, 션도 네 얼굴 다시는 보고 싶지 않대. 뭐 이런 식으로 션의 친구로 추정되는 메시지들이 번호만 바꿔서 계속 오게 되고요. 다음 날인 10월 10일에는 또 이런 메시지가 옵니다. 션 사고당해서 지금 병원에 있어. 그리고 몇 분 뒤에는 션 죽었대. 너 걔 장례식 올 거야? 그리고 또 몇 분 뒤에는 야, 션이 죽은 거 다 너 때문이야. 장례식 올 생각도 하지 마. 이 독한 X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로렌은 그 메시지를 받은 즉시 멜빈의 SNS를 확인했어요. 근데 몇십 분 전까지 활동을 했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구나 안심을 하는 동시에 이게 뭔가 느낌이 왔어요. 이거 다 멜빈이 보내는 거구나. 그래서 캠퍼스 경찰한테 연락을 합니다. 지금 이틀 내내 모르는 번호들로 계속 문자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내 전남친이 자기 친구들인 척하면서 연락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전화를 받은 담당 경찰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그냥 불편한 곳은 가지 말고 다음번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한테 연락을 줘라는 식으로 응답을 하고 전화를 끊어요. 그리고 3일 뒤인 10월 13일 이번에는 익명으로 메일 한 통이 오는데요. 열어보니까 자기랑 멜빈의 친밀한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고 $1,000를 보내지 않으면 이 사진을 인터넷에 뿌려버리겠다는 내용이 협박 메일인 거예요. 너무나도 불안해진 로렌은 그 메일에 적혀진 내용대로 $1,000를 빠르게 송금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돈을 더 보내라는 메시지가 계속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렌이 지금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친구 알렉스랑 같이 이번에는 캠퍼스 경찰서로 직접 가서 협박 갈취권으로 진술서를 접수를 해요. 내 전남친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 방금 내 사진이 담긴 협박 메일을 받았고 지금 이미 $1,000를 보낸 상황인데 추가로 돈을 달라는 요구가 모르는 번호로 계속 오고 있다. 근데 신고 접수원이 우리 담당 형사님이 지금 휴가 중이라서 돌아오는 대로 너의 케이스를 형사님한테 넘길 테니까 며칠만 기다려라. 너한테 연락을 해올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로렌도 조금 안심한 상태로 기숙사로 돌아가는데요. 근데 며칠을 기다려도 그 담당 형사라는 사람은커녕 경찰서에서 아무런 추가 연락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서 내부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거는 딱 봐도 얘가 온라인 스캠을 당한 거네 라고 단정을 지어버렸거든요. 받았다는 문자 메시지 번호들도 다 랜덤한 번호들이고 협박 이메일 주소도 익명의 계정에서 보내진 거고 이 전남친이 보낸 거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큰 문제가 아니네 이러고서는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는 동안 멜빈은 번호를 바꿔서 로렌한테 계속 문자를 보냅니다. 나 네 방에 내 물건 놓고 온 거 있는데 가지러 가도 돼?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어? 보고 싶다. 뭐 이런 식의 문자를 보내고 자기 셀카도 계속 보내고 하니까 로렌이 속이 터져가지고 이번에는 캠퍼스 경찰이 아닌 솔트레이크 시티 시 경찰서에 전화를 내서 상황을 털어놔요. 그런데 그 신고 전화를 받은 담당자가 그거는 캠퍼스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 관할이 아니다 이러면서 캠퍼스 경찰로 전화를 넘겨버려요. 그리고 또 캠퍼스 경찰 신고전화 담당자 쪽에서는 담당 형사님이 곧 연락을 하실 테니까 기다려라 이런 같은 말만 또 반복을 했고요. 그 후로 며칠이 지났어요. 여전히 캠퍼스 경찰 쪽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요. 로렌은 멜빈이 그동안 자기한테 보냈던 메시지들을 싹 다 캡처해서 캠퍼스 담당 경찰관에게 다시 한번 이메일을 보냅니다. 근데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모르는 번호로, 이번에도 멜빈이죠, 이런 문자가 와요. 나 다 알고 있어. 너 캠퍼스 경찰한테 왜 연락했어? 이거를 읽는데 로렌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경찰한테 연락한 거를 어떻게 알고 있지? 혹시 경찰서 내부에서 따로 멜빈이랑 소통을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나중에 밝혀진 내용이긴 한데 예전에 둘이 사귈 때 로렌이 멜빈 폰으로 자기 이메일을 로그인한 적이 있었나 봐요. 근데 로그아웃을 깜빡해버려가지고 멜빈이 음침하게 로렌의 이메일을 계속 염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 메일을 보낸 것도 알았던 거고요. 근데 당시에는 로렌이 그 사실을 알 리가 없으니까 너무 무서워서 차마 캠퍼스 경찰서에는 다시 연락하지 못하고 솔트레이크 시티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요. 이번이 두 번째 연락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흐름이 똑같아요. 신고 전화를 받은 담당자가 캠퍼스 경찰이랑 얘기를 해봤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로렌이 얘기 진작에 했고 지금 일주일이 넘었는데 아무 업데이트도 없고 아무런 조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신고전화 담당자가 근데 왜 우리 시 경찰서에다가 전화를 걸었냐고. 캠퍼스 경찰서에 전화해서 담당 형사나 윗선한테 연락을 해보는 게 맞다 이러면서 전화를 끊거든요. 그래서 로렌이 할 수 없이 캠퍼스 경찰서에다가 다시 전화를 거니까 그제서야 오늘 중으로 담당 형사한테서 연락을 갈 거다라는 대답을 받아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형사한테서 진짜로 전화가 오긴 왔어요. 뭐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하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관련 질문들도 몇 개 물어보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옆에서 그 통화 내용을 같이 들었던 친구 알렉스에 의하면 로렌이 신고를 했을 때 작성했던 진술서 있잖아요. 그거를 아예 읽어보지도 않은 건지 이미 숙지하고 있어야 할 기본 정보들을 다시 물어봤다고 하고요. 그마저도 지금은 근무 시간이 아니라서 오래 통화를 못하고 내가 4일 뒤에 다시 출근하니까 그때 연락을 하겠다고 하면서 통화를 마무리했다고 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로렌은 멜빈의 신상과 범죄자 정보가 담긴 이메일을 형사한테 보냈지만 그 이메일은 며칠이 지나도 읽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었죠. 10월 22일 오후 7시 59분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로렌은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칠은 옆에 같이 앉아있던 아빠 맷도 로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고요. 간만에 정말 평범한 가족 간의 대화였고 또 로렌의 목소리가 평상시처럼 너무 밝아서 부모님을 내심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약 17분 뒤인 오후 8시 16분 로렌이 계속 부모님과 통화를 하면서 주차장을 지나고 있을 때였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로렌의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그와 동시에 로렌의 몸이 바닥에 질질 끌리는 듯한 소리 그리고 핸드폰이 바닥에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고요. 그 뒤로는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패닉 상태에 빠진 부모님은 바로 911에 연락을 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는 도중에 아직 끊어지지 않았던 로렌 핸드폰에서 여보세요? 하는 낯선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정말 다행히도 그 근처를 지나던 한 학생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로렌의 백팩이랑 핸드폰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그분한테 잠깐만 거기 계셔줄 수 있냐고. 그 가방 주인이 우리 딸인데 지금 강도를 당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알았다. 내가 911에 바로 연락하겠다 해서 신고 전화가 들어가게 됐어요. 캠퍼스 경찰서는 모든 인원을 소집했고요. 멜빈이 당시 몰고 있었던 은색 뷰익 차량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 9시 55분쯤 차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도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은색 뷰익 차량 옆에는 로렌의 차인 초록색 지프도 같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불길하게도 이 두 차량 사이의 바닥에
탄피 하나가 떨어져 있었죠. 경찰이 은색 뷰익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여는 순간 운전석 쪽으로 머리를 기울인 채 쓰러져 있던 로렌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즉시 맥박을 확인해 봤지만 로렌은 이미 숨진 상태였어요. 차 바닥에는 여러 탄피가 발견이 됐고요. 경찰은 캠퍼스 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긴급 알림을 보내고 언론에도 멜빈의 머그샷 사진을 공개하면서 공개 수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와요. 받아보니까 한 여성이 방금 TV에서 공개 수배범 사진을 보고 연락드리는데 이 남자 몇 분 전까지 나랑 같이 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성의 말에 의하면 멜빈이랑은 며칠 전에 데이팅 앱에서 만난 사이인데 조금 전인 밤 8시 38분쯤에 멜빈한테 연락이 왔대요. 자기 지금 일 끝났으니까 같이 보자. 학교 근처 역으로 나를 데리러 와달라. 그래서 둘이 만나서 다운타운에서 저녁을 먹고 근처를 조금 걷다가 멜빈이 또 샤워를 좀 하고 싶다고 해서 여성의 아파트로 같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다 씻고 난 다음에는 멜빈을 근처의 커피숍 앞에 다시 데려다 줬고 본인은 집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전에 TV를 켰는데 이 사람을 공개 수배합니다 하고 멜빈 얼굴이 딱 떠 있었던 거죠. 새벽 12시 56분 솔트레이크 시티 경찰은 다운타운 근처에서 멜빈과 인상착의가 일치하는 남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 멜빈을 쫓아가기 시작하고요. 경찰에 쫓기던 멜빈은 근처에 있던 교회 뒷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경찰이 교회 안으로 진입하려는 그 순간 안에서 총소리 한 방이 빵 하고 울려 퍼졌어요. 그렇게 멜빈 로우랜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로 현장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렇게 또 비겁하게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채로 인생을 마감해버리는 바람에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만 더 길게 남겨지게 됐는데요.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미국에서 특히 충격이 컸던 이유는요. 단순히 비극적인 사건이라서가 아니라 학교와 경찰 모두가 위험 신호를 여러 번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에요. 로렌은 정말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가족을 포함해서 주변 친구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알렸고요. 캠퍼스 경찰뿐만 아니라 솔트레이크 시티 경찰서에까지 몇 번이나 신고를 했고요. 직접적인 협박으로 보이는 증거가 없다길래 멜빈이 보낸 문자 메시지들 다 캡처해가지고 이메일로 보내고 심지어는 친구 알렉스랑 직접 경찰서에 가서 멜빈이 성범죄 전과자라는 사실도 다 알려줬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일단 그 시점에 신고를 접수받은 담당자는 멜빈이 성범죄자라는 걸 인지했던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접수 단계에서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조회했다는 기록이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이 유타주에는 O-트랙 시스템이라고 해서 성범죄자 및 보호 관찰 대상자를 추적하는 시스템이 있대요. 여기 들어가서 이름을 조회하면은 현재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현재 보호 관찰 중인지, 가석방 상태인지, 또 보호 관찰 중이라면 담당관은 누군지 이런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탭이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당시 신고를 접수받은 이 담당자가 들어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신입이어가지고 아직 트레이닝 중이었고 이 O-트랙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전혀 몰랐대요. 그래서 그냥 조회만 하고 시스템 창을 닫아버린 거죠. 더 충격적인 거는 나중에 학교 내부 조사에서 밝혀진 건데 이 유타 대학교 캠퍼스 경찰들 중에 이 O-트랙 시스템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경찰들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이 사건 이후에 캠퍼스 경찰 조직은 전면적인 개편 대상이 되고요. 대학교도 비난을 피할 수가 없었겠죠. 특히나 그때 세이프 유다 뭐다 해가지고 안전한 캠퍼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겪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디가 안전한 거냐 이렇게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로렌이랑 같은 육상부였던 친구들이요. 원래 있던 세이프 유 이 캠페인을 비틀어서 Unsafe U라고 전혀 안전하지 않은 캠퍼스 이런 이름을 붙인 항의 캠페인을 시작하기도 했고요. 로렌의 사망 일주기 때에는 여러 학생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고 해요. 학생들이 보기에도 초반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로렌의 죽음 이후에 유타 주립대학교에서는 여러 시스템을 크게 손보기 시작했다고 해요. 일단 로렌을 기리는 의미에서 로렌의 이름을 딴 실내 육상 경기장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기 시작했고요. 캠퍼스 경찰의 신고가 들어오면 대응하는 매뉴얼도 싹 변경을 했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왜 이렇게 신고를 늦게 했냐. 이런 멘트 절대 금지. 그리고 기숙사랑 캠퍼스 경찰 간의 정보를 좀 더 잘 공유할 수 있게
케어 시스템을 개선을 하는 등 여러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부디 로렌 같은 안타까운 케이스가 더는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